안녕하세요. 고전 텍스처 탐정입니다. 오늘 아주 잡아야 될 새끼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고전 게임 텍스처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3D 기술과 AI 기술 덕택에 많은 텍스처들을 절차적으로 마음껏 생성할 수 있는 현대와는 달리 고전 게임에서의 텍스처는 대부분 고도로 압축된 이미지 파일이었습니다. 안 지워지는데? 많은 텍스처 고고학자들과 탐정들이 활동하에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텍스처들은 행방이 요원합니다. 자, 사건 넘버 1 코블스톤입니다. 자, 보다시피 아주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붉은색 벽돌 텍스처인데요. 하지만 이 녀석의 행적은 결코 단순하지 않은데요. 사실상 텍스처계의 메시아이자 전설이라고 볼 수 있죠. 마리오 카트 64, 슈퍼마리오 64, 킬러 인스팅트, 모탈 컴뱃 3, 동키콩 컨트리 시리즈, 스타폭스와 반조 카주이까지 이 정도면 사실상 90년대 게임계를 점령했다고 봐도 아주 과언은 아닙니다. 생긴 것만을 봐서는 아주 평범한 자식이지만 사용된 게임들만 따져보면 명작에는 어떻게든 끼어있는 녀석이에요. 왠지 존재감도 없지만 모든 회식이나 뒤풀이에 참가하는 녀석 같달까요? 이 코블스톤은 단숨에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90년대 명작을 플레이하기만 하면 보이는 놈인데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챌 리도 없죠. 모두가 이랬던 겁니다. 근데 이 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이런 의문은 2021년 처음 제기되었는데요. 원래 마리오 64를 현대 그래픽으로 복각하기 위해 결성된 커뮤니티 랜더 96은 이 코블스톤 텍스처의 기원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깃허브에 사용된 게임과 발견된 레벨의 위치, 해상도, 압축 방식, 발견 연도와 기원까지 분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커뮤니티는 갑작스럽게 텍스처 고고학자 팀이 되었죠. 그냥 개발자 출신 인물에게 물어봤으면 더 빨랐을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아무튼 롬 파일을 직접 추출해 내부 데이터를 열어보고 각종 용의자들과 1대1로 대조해보아도 이 교묘한 자식을 체포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수사는 무려 2달 동안이나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죠. 그런데 2021년 2월 11일 디스코드에 하나의 로그가 올라옵니다. 얘들아, 엘리아스 3 소프트웨어 텍스처 폴더에 똑같은 텍스처가 있어. 이름도 코블스톤이야. 사이즈, 타일링, 명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 자식은 그냥 집 앞에 추리닝 바람으로 나가서 아무 건물 벽이나 찍은 이미지가 아니라 90년대 3D 툴의 기본 에셋 중 하나였던 겁니다. 뭐 과정이 거창한 것에 비해서 결과는 좀 허무한데요. 원래 경찰 수사가 그런 거니까요. 아무튼 코블스톤은 이제 가장 사랑받는 텍스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분명 모든 게이머들의 추억 속에 자리해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죠. 자, 이처럼 코블스톤은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은 텍스처의 대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즐비하죠. 고전 게임 속엔 유독 어디서 본 것 같은 돌, 풀, 하늘, 구름이 많습니다. 그리고 게이머들은 어느 순간 깨닫죠. 잠깐만, 이거 진짜 사진이잖아? 마리오 64 하늘에 떠있는 구름, 마리오 카트 64의 푸릇푸릇한 잔디밭과 바위, 얼음까지 흐린 눈으로 지나가다 보면 이건 그냥 도트 뭉탱이에 불과할 뿐인데요. 사실 이건 진짜 사진입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미지는 1990년대 일본에서 발매된 이미지 CD집에서 가져왔다고 보여지죠. 대표적인 CD로는 비주얼 디스크와 소자이 지텐이 있습니다. 이 CD 이미지집은 디자인 혹은 광고용으로 발매된 실사 이미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던 시절의 핀터레스트나 어도비 스톡 같은 거라고 봐야겠죠. 예를 들면 마리오 64의 구름 텍스처는 소자이 지텐에서 발매한 구름 이미지와 완벽하게 일치하고, 방금 언급했던 마리오 카트 64의 잔디 텍스처는 비주얼 디스크에서 발매한 들판 이미지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참 어지간히도 일하기 싫었나 본데요. 왜 90년대 게임들이 이렇게 실사 이미지를 자주 사용했는가를 생각해보면 무엇보다 일단 귀찮으니까요. 이런 CD 이미지집들은 구매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90년대 게임은 스톡 사진으로 덕지덕지 만들어졌던 셈이죠. 하지만 그게 꼭 개발을 날로만 먹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요. 닌텐도 64 게임의 평균 용량을 아십니까? 무려 16MB입니다. 이 녀석은 32MB고요. 닌텐도 64 게임 중 가장 크기가 큰 게임인 레지던트 이블 2는 64MB나 하죠. 와우, 진짜 퍽이나 고용량인데요. 이런 환경이다 보니 당시 텍스처는 개당 64KB 이내로 압축되어야만 했습니다. 64KB면
현대 기준으로는 유튜브 썸네일도 못 만드는 수준이죠. 해상도를 줄이는 작업을 미친듯이 반복하고 색상을 단조롭게 단순하게 바꾸고 이 모든 걸 수작업으로 마친 후에야 텍스처 하나가 완성되는 겁니다. 사진과 개발자를 모두 믹서기에 넣고 갈아 넣어야 하는 미친 짓인 거죠. 뭐 갈아 넣었다는 게 꼭 은유법뿐은 아닙니다. 자, 보시죠. 사건 번호 3. 여러분은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무슨 코끼리 엉덩이에 난 여드름 같기도 하고, 이 두 개가 빨간 눈이라면 이건 입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고전 FPS 명작 둠을 플레이하는 중간 드문드문하게 발견할 수 있는 스킨스캡이라고 하는 텍스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바로 둠의 중요 개발진 중 하나인 케빈 클라우드의 무릎 상처입니다. 알고 나니까 굉장히 꼴배기가 싫은데요, 왜 무릎에 이런 상처가 났고 어떻게 이걸 게임에 집어넣을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렇답니다. 케빈 클라우드는 둠과 퀘이크 시리즈의 비주얼 스타일을 정의한 장본인입니다. 비디오 게임 아트계에선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둠의 주인공인 둠가이의 팔도 전부 케빈의 팔이라고 합니다. 둠은 말 그대로 개발자의 피와 살이 들어간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처럼 당시 개발자들은 텍스처 제작에 있어 비용 절감과 접근성 때문에 가장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갈아 넣는 것이었죠. 자, 여기서 사건 넘버 4! 자기 자신을 갈아 넣는다는 것. 자,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건 현대 FPS의 특징을 정립한 역사상 최고의 명작 중 하나인 골든아이 007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저용량치고는 얼굴이 너무 사실적으로 생겼죠. 당연하게도 그 이유는 실제 개발자들의 얼굴 사진을 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등장인물 중 하나인 닥터 도크는 실제 골든아이의 개발자인 데이비드 도크의 얼굴을 사용했습니다. 이름은 덤이죠. 그 밖에도 주연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물들이 개발사인 레어의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개발진들의 얼굴 사진이나 신체 부위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애초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거친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쯤 되면 우리는 감을 잡아야 됩니다. 어쩌면 얼굴 사진이나 신체 부위보다 훨씬 심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진심으로 시청에 주의를 요합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내용은 실제 법의학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시체 이미지에 기반합니다. 자, 사건 번호 5번입니다. 바로 하프라이프2에 등장하는 시체 텍스처 중 하나인데요. 콥스1 MDL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텍스처는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썸뜩해집니다. 두 안구는 증발했고 얼굴 피부는 모두 벗겨졌으며 입술까지 타버렸죠. 전체적으로 화상으로 인해 죽은 시체임을 직감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텍스처가 진짜 시체 사진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텍스처의 원본 이미지는 저도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이 영상에는 담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아무렇지도 않게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는 수위는 한참 넘어섰거든요. 이 의혹은 레딧의 한 유저가 제기하며 시작합니다. 자신이 본 법의학 책에서, 그것도 실제 시체의 부패 경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에서 콥스1 MDL과 완벽히 동일한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똑같아요. 개발사인 밸브에서는 이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고 아예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사실 실제 시체를 게임에 삽입하는 것은 개발자들이 종종 하는 행위이긴 합니다. 바이오쇼크에서 등장하는 적, 스플라이스들은 마약과 비슷한 유전자 변이 약물에 중독되어 얼굴이 녹아내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얼굴은 실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부상자들의 사진 또는 의학적인 기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탐정 수사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만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예술가들에게 당연히 레퍼런스는 필요합니다. 자신이 순수하게 창작할 수 있는 예술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겠죠. 현실을 비디오 게임이라는 가상의 공간으로 시뮬레이션 할 때 개발자들은 모든 걸 복제해야만 합니다. 물리 법칙부터 건축 이론, 그리고 인간의 감정까지. 하지만 현실 속에 존재하는 타인의 고통까지 재현해내야만 한다면 그걸 좋은 창작이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5번째 사건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수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벽돌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체 사진까지 와버렸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텍스처의 출처와 기원을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에 텍스처 고고학자들이 참 많으니까요. 사실 이런 64kb짜리 빨간 벽돌 이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런 빨간 벽돌 하나 찾았다고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세상 각지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깟 저화질 벽돌 이미지를 찾는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90년대 텍스처들은 인터넷이 사용화되기 이전 세계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찢어진 무릎일 수도, 또 이름 모를 툴의 기본 에셋일 수도, 아니면 라이센스조차 없는 싸구려 이미지일 수도 있죠. 기업과 유산이라는 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누군가 의미를 부여해준다면 그게 바로 문화가 되는 일 아닐까요? 근데 제가 봐도 좀 쓸데없는 짓 같...